아버지, 정말 그렇게 입고 오셔야 했나요? 오빠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내 딸아, 아버지가 부끄럽더냐?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신경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죠? 이종혁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식순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자식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와 상민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아버지와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종혁이 축의금 봉투를 건네려 하자 민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어려우신 거 아는데 오히려 제가 드려야죠.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넣으셨는지도 뻔하고요. 민재의 무심한 말에 이종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이른 아침, 이종혁은 낡은 한옥의 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고든 등과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은 그였지만 이제는 예전의 위풍당당함 대신 깊은 고독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한때 수십 개의 건설 현장을 지휘하며 서울 강남 일대의 우뚝 선 빌딩들의 주인이었던 이종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사는 곳은 경상북도 산골 마을의 허름한 한옥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직접 기른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고 닭장에서는 몇 마리의 토종 닭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 눈에 이종혁은 그저 쓸쓸하고 외로운 호랍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장에 나가 야채를 사거나 면사무소에 볼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할아버지 참 불쌍해. 자식들이 서울에 산다면서 한 번도 안 보러 오더라.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 돈 좀 있었다는데 지금은 쪼들리나 봐. 옷차림을 보니 말이야. 이종혁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띠곤 했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종혁의 두 자녀, 50대의 큰아들 이민재와 40대의 딸 이상민은 각각 서울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중견 제약회사의 부장으로, 상민은 유명 병원의 간호사장으로 일하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종혁이 보기에 그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아가는 불효자들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고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아도 형식적인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희도 바쁘게 살고 있어요.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종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거액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무렵 이종혁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농기구와 잡동사니만 가득한 허름한 창고였지만 그 안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치우고 바닥에 판자를 들어 올리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종혁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죠. 지하 공간에는 여러 개의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들과 각종 귀금속,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가득했습니다. 총가치 18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종혁은 금고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 정도구나. 하지만 이걸 저 녀석들에게 그냥 물려줘야 하나?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서운함,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저들이 나를 가난한 늙은이로만 본다면 한번 제대로 된 시험을 해봐야겠다. 이종혁은 다음 주에 있을 민재의 재혼식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었죠. 상미도 최근에 남자친구와 결혼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다. 그때 가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마. 이종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죠. 해질 무렵 이종혁은 다시 마루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시골의 저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민재의 재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50대 중반의 민재는 정장을 차려입고 예비 신부와 함께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에요. 민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계속해서 연회장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올지 안 올지 궁금했거든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이종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검정색 정장에 달아빠진 구두를 신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죠.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그의 모습은 화려한 연회장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신랑 아버님이세요? 참 소박하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이종혁은 개의치 않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좀 더 격식에 맞게 옷을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요. 이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다. 이종혁의 담담한 대답에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아무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는 저쪽 구석에 마련해 놨으니까 편히 앉아 계세요. 민재는 아버지를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하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죠. 이상미도 결혼식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입고 오셔야 했나요? 오빠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내 딸아, 아버지가 부끄럽더냐?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신경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죠. 이종혁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식순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자식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와 상미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아버지와는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종혁이 축의금 봉투를 건네려 하자 민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어려우신 거 아는데 오히려 제가 드려야죠.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넣으셨는지도 뻔하고요. 민재의 무심한 말에 이종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이종혁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민재와 상미에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들은 다른 하객들과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비는 충분히 가져오셨죠? 민재의 마지막 말에 이종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길에 이종혁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상미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내일 저녁 집에 와라. 문자를 보낸 후 이종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겠다. 다음 날 저녁 시골집으로 돌아온 이종혁은 마루에 앉아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180억 원의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민재와 상미가 마지못해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도 바쁜 몸인데. 이종혁은 두 자식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연회장 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골집 마루에서 이종혁은 두 자식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와 상미는 불편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낡은 전구 하나가 어스름한 빛을 내며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고. 민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미도 시계를 힐끗 보며 빨리 끝내고 싶다는 기색을 보였죠. 이종혁은 조용히 옆에 놓인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확실히 알았다. 아버지, 그게 무슨... 조용히 해라. 이종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 두 남매는 당황했죠. 너희들 눈에 아버지는 가난하고 초라한 늙은이로만 보이는 것 같더라. 어제 결혼식에서 너희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해졌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상미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종혁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듣기만 해라. 이종혁은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각종 투자 증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민재와 상미는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들이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전 재산이다. 총 180억 원이다. 순간 마루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재와 상미는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죠. 180억이라고요? 아버지가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런 거액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며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었느냐? 돈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상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요?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이종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명절 때 한 번이라도 아버지 생각에 찾아온 적이 있더냐? 생일 때 축하 인사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더냐? 두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아버지를 소홀히 대해왔거든요. 어제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축의금을 주려 하니까 얼마나 넣었는지 뻔하다고 했지. 그리고 구석자리에 앉혀놓고는 하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고,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좀 더 격식 있게 옷을 입고 오셨으면. 격식?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와도 너희들은 똑같이 대했을 것이다. 이종혁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두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재산을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너희들이 진짜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상미가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간단하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재산의 일부를 너희들에게 맡겨보겠다. 각각 10억씩 말이다. 민재와 상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든 투자를 해보든 자유다. 하지만 한 달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너희들이 정말 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말이다. 그럼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한다. 두 남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180억이라는 거액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놓칠 수는 없었죠. 좋습니다, 아버지. 해보겠어요. 민재가 먼저 대답했고 상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각자 10억씩 가져가라. 이종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이제 똑똑히 보겠다. 과연 이 재산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식들인지 말이다. 그날 밤 민재와 상미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액 앞에서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죠. 한편 이종혁은 홀로 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겠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종혁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주식시장과 부동산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은밀히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민재는 자신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제약 벤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10억을 모두 투입해서 신약 개발에 뛰어든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에게 내 능력을 제대로 보여드릴 거야. 민재는 회사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180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알아? 이번에 10억을 투자해 주셨는데 성공하면 나머지도 맡겨주신다고 하셨어.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였거든요. 한편 상미는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강남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오피스텔을 매입하려고 했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곳 다니며 가장 유망한 물건을 찾아 헤맸습니다. 10억으로 시작해서 20억을 만들어야 해. 그래야 아버지가 인정해 주실 거야. 상미는 남자친구에게도 이 일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보다 대단한 분이셨어. 180억이나 가지고 계셨다니. 이번 기회에 잘하면 우리 결혼 자금도 해결될 것 같아. 하지만 이종혁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를 통해 자식들의 계좌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투자한 사업체들에 대한 정보도 미리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종혁은 은밀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제가 부탁드린 일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화 건너편에서는 민재가 투자한 벤처회사의 경쟁업체 사장이 답했습니다. 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그쪽 회사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손해는 제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혁은 전화를 끊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다니 스스로도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상미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계약을 앞두고 있던 오피스텔에 갑자기 법적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건축 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매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상미는 당황했지만 이미 계약금으로 상당한 돈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민재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투자한 벤처회사에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임상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재는 절망했습니다. 10억이 모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두 남매는 각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투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이종혁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시간은 한 달이라고 했다. 그것도 이미 절반이 지났다. 며칠 후 민재와 상미는 서로 만나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오빠,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 아버지가 우리를 처음부터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하시겠어? 하지만 상미의 추측은 정확했습니다. 이종혁은 자식들이 실패하도록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 저녁, 이종혁은 집 뒤편 창고에서 나머지 재산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돈만 생각할까? 아직 한 주가 더 남아 있었지만 이미 결과는 뻔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실패할 것이고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이종혁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계획이었죠. 한 달의 기한이 끝나는 날, 시골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재와 상미는 참담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10억 원을 거의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상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종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두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겉으로는 실망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죠.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이종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두 남매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아버지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민재야, 너는 벤처 투자를 한다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게 사실이냐?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건지 놀라웠죠. 그리고 상미야, 너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자금 걱정 없다고 말했다지? 상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아버지 돈이 그렇게 쉬워 보였더냐?
그냥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돈으로. 이종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이종혁이 돌아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한 달 만에 날려버리고도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은 사업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 이종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내가 그 나이에 건설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느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기 때문에 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너희들은 그 돈을 진짜 사업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썼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다. 이종혁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 결정을 말하겠다. 민재와 상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약속대로 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겠다. 아버지, 두 남매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너무 성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실수했다고 해서 180억을 다 기부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상미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종혁은 두 자식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가족이라고? 그럼 지난 5년 동안 너희들이 가족처럼 행동했더냐? 그건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관심 없고 어제 결혼식에서도 아버지를 구석자리에 앉혀놓고 부끄러워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느냐? 두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민재가 변명조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180억을 다 기부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아버지,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상미는 결혼도 해야 하고. 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180억을 다 기부하실 거예요? 이종혁은 두 자식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보다는 돈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 결정은 이미 끝났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기부 절차를 밟겠다. 아버지, 두 남매가 다시 한번 외쳤지만 이종혁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그날 밤 민재와 상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원망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벤처 투자 같은 위험한 일에 손대니까. 내 때문이라고? 너도 부동산 투자에서 망친 건 마찬가지잖아. 한편 이종혁은 홀로 남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픈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건가? 이틀 후 이른 아침, 이종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부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계속 자식들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 갑자기 대문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와 상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죠. 아버지, 아직 기부하지 마세요. 민재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미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이종혁은 놀란 표정으로 두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뭘 반성해?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깨달았어요. 상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오빠랑 이야기하다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민재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180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나서야 달라졌다는 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이종혁은 두 자식의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이냐? 아버지의 기부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상미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이종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기부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버지를 찾지 않은 건 정말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이종혁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기 어려웠죠.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냐? 네, 아버지. 진심이에요. 상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아버지를 뵈러 오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외로우시지 않도록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민재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예요. 그걸 왜 이제 와서 깨달았는지. 이종혁은 두 자식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럼 내가 정말로 이 돈을 다 기부해버려도 괜찮다는 것이냐? 네, 아버지. 두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상미의 말에 이종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을 좋은 곳에 쓰신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재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저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이종혁은 두 자식의 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이냐? 180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냐? 네, 아버지. 상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요.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이종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자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말이 진심인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어요, 아버지. 그럼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여기서 나와 함께 살아보자. 두 남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도 쉬고 도시 생활도 잠시 접어두고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살아보는 것이다. 아버지, 그건. 민재가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상미도 동의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이종혁은 두 자식의 결심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너희들이 정말 변했는지 아버지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그날 오후 민재와 상미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한 달간의 시골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죠.
한편 이종혁은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도 돈 때문인지 확인해 볼 마지막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 달간의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와 상미는 각자 짐을 싸서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첫날 아침부터 이종혁은 두 자식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해가 떴다. 아버지, 아직 새벽 5시예요. 민재가 비몽사몽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농사일은 해가 뜨면 시작하는 것이다. 빨리 일어나거라. 상미도 어려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소 아침 9시에 출근하던 그녀에게는 이른 새벽이 힘들었죠. 첫 번째 일은 닭장 청소다. 이종혁은 두 자식을 닭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상미가 닭똥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종혁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삽으로 닭똥을 퍼내고 깨끗한 짚을 깔아주는 일이었죠. 냄새가. 민재도 코를 막으며 싫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냄새가 싫으면 도시로 돌아가거라. 이종혁의 차가운 말에 두 남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니에요,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상미가 먼저 삽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죠. 민재도 마지못해 따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장을 입고 회의만 하던 그였는데 이런 육체 노동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제 밭일을 해보자. 이종혁은 두 자식을 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배추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야 한다. 이것도 잡초예요? 상미가 풀 한 포기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배추다. 아, 죄송해요. 1시간 동안 밭일을 한 후 두 남매는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쉬어도 될까요? 민재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쉬는 것은 점심 먹고 나서다. 이종혁은 가차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들은 마루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상미가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도시에서 사 먹기만 하던 그녀에게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밥이 좀 서리겄네. 민재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해봐라. 이종혁이 말하자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일이었죠. 겨울 준비를 해야 한다. 장작을 충분히 패어놔야 추위를 견딜 수 있다. 이종혁은 도끼를 들고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작은 여전히 힘찼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상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야 한다. 민재가 먼저 도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제대로 쪼개지 못하고 도끼만 땅에 박혔죠. 힘만으로는 안 된다. 요령이 있다. 이종혁이 다시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내리치는 것이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민재와 상미는 조금씩 장작을 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아팠죠. 저녁이 되자 두 남매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상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그만두어도 된다. 이종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해보겠어요. 민재가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런 식으로 사셨다는 걸 생각하면 저희가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두 남매는 몸살에 걸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닭장 청소도 익숙해지고 밭일도 요령이 생겼죠. 아버지, 이 배추 정말 잘 자랐네요.
상미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기르니까 애착이 생기네요. 민재도 동감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서로 도우며 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상미야, 이거 무거우니까 같이 들자. 오빠, 저쪽 잡초 제가 뽑을게요. 이종혁은 이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주 마지막 날, 이종혁은 두 자식과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났다. 네, 아버지. 두 남매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종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상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이종혁은 두 자식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달간의 시골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저녁, 이종혁은 두 자식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상미의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얼굴에는 건강한 햇볕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아버지, 이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상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민재도 동의했습니다. 이종혁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 두 남매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너희들이 투자에 실패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너희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민재야, 너가 투자한 벤처회사의 경쟁업체에 내가 미리 손을 썼다. 상미야, 너의 부동산 거래에도 내가 개입했다. 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종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 민재가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를 처음부터 시험하신 거였어요? 그렇다. 이종혁의 솔직한 대답에 두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다. 너희들이 돈을 잃고 나서도 여전히 돈 걱정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아버지. 하지만 이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보여준 모습은 달랐다. 진짜 변화였다. 이종혁은 두 자식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불평도 했지만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서로를 도우며 일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꼈다. 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부족했나요?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종혁이 상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다. 이종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죠. 이제 내 진짜 결정을 발표하겠다. 두 남매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80억 중에서 100억은 사회에 기부하겠다. 네, 아버지.
두 남매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0억은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아버지, 두 남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종혁은 서류를 두 자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들 명의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 신탁으로 맡겨놓고 매년 일정 금액씩만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도 좋아요, 아버지. 상미가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매월 한 번씩은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명절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한다. 당연하죠, 아버지. 두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다. 이종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이건 돈과는 상관없는 조건이다. 아버지. 민재와 상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이종혁도 두 자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죠. 아버지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힘든 시험을 한 것이다. 그날 밤 세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재가 직접 밥을 짓고 상미가 반찬을 만들었죠.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자주 올게요. 네, 저도요. 그리고 아버지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할게요. 이종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이종혁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재와 상미는 약속대로 매월 아버지를 찾아왔고, 때로는 손자, 손녀들까지 함께 와서 시골집은 늘 활기가 넘쳤죠. 이종혁은 약속대로 100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고아원과 양로원에 도움을 주었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남은 80억은 신탁으로 관리되면서 민재와 상미에게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돈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이종혁은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의 얼굴에는 평생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